행복 만들기 위원장, 대한민국 행복 디자이너 김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과 새해에는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100일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0일이 지났더라고요. 올해가 시작된 지. 와,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또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종녹정 포럼도 줌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지난달에는 식사도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식사를 같이 하니까 이제야 식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좋고요. 그래도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일상을 살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가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지내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가면이 우리한테는 지금 일상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을 쓰다 보니까 마음의 가면까지 쓰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는 쓰더라도 마음의 가면만큼은 벗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가면을 벗는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거고, 때로는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시냐는 안부 전화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마스크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 188회 세종로 국정포럼을 큰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눈으로 눈장구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최인철 이제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좀 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다고 얘기하고, 행복지수를 안녕지수로 좀 이렇게 바꿔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몸과 마음이 안녕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녕하면 아무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잠깐 이렇게 소리는 조금 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반갑습니다. 편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더 나눠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편안하세요.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부를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달 포럼 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의근 의장님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정의근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세종로 국정포럼 188회 좌장을 맡을 정혜근입니다. 철도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근입니다. 날씨도 아주 굉장히 차고요. 조석으로 그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생활이 꽉 막혀버린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8회 세종로 국정포럼 아주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지금 오늘 그 연사로 나오신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3주 전까지 이제 장관님을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정부 인사에 의해서 다음에 장관을 되시라고 해서 좀 대기한 지금 상태입니다. 3주 전까지는 이제 장관을 하시다가 또 이게 3주 전에 우리가 그 초청 연사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미 나오시기로 결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 어려우신 가운데도 초청을 그 이사장님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호 우선 그 차관님께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직의 장관님, 차관님을 모시고 특별 연사를 초청하셔서 그 명강을 듣는 그런 포럼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포럼은 국내에 유일무이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포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게 이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다 하는 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그 소 차관님께서 남북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명강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의 이제 여담인데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개근상을 타실 만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평소에 한 번도 제가 빠지시는 걸 못 봤습니다. 전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세종로 국정포럼의 상임 고문으로 맡고 계시는데요. 임덕규 전 국회의원님 아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셔서 격려의 큰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의 전 최종열 우리 그 좌장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쪽에 계시네. 좌장님 또 우리 김춘선 우리 의장님, 서영수 의장님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의 서 차관님의 좋은 그 내용의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잠깐만 계시고요. 오늘 임명장 수여를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박성조 이사장님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호명하시는 분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임명장 수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이열 위원장님, 안창현 위원장님, 이희택 위원장님, 그 다음에 장욱 위원장님. 네. 위로 올라오시죠. 네. 먼저 백이열 위원장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임명장 백이열 한국용합기술진흥원 원장, 귀하를 새롭고 참다운 시민자원봉사 정신과 정책 건의로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서는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 국정포럼 정의원 용합기술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원래 3월에 받기로 하셨는데요. 3월 18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 국정포럼 의장단 좌장 정익은, 이사장 박승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안창현 미디어 크리에이터 위원장, 귀하를 세종로 국정포럼 세종로 관훈클럽 총무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명장 이희택 LS몰 바트장 귀하를 정의원 세종록정 포럼 정의원 뉴럴링크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장욱 미래인재교육대학 교수협의 회장 귀하를 세종로 국정포럼 회원 웰페어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박래호 위원장님, 예. 임명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귀하를 세종로 국정포럼 정의원 국제안보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을 저 뒤에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전국에 있는 저기 사진 기자님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백이열 위원장님, 이희택 위원장님은 박래호 위원장님 세 분은 오늘 신규고요. 우리 안창현 미디어 크리에이터 위원장님이 여기 프랑카드 밑에 있는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 정회원 중에서 언론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언론사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있고 또 그 정의신문도 있고요. 그래서 월간지도 있고 거기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 그 언론 클럽의 총무로 우리 안창현 위원장님이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을 우리 가르치는 스마트폰 미래인재교육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신 장욱 회장이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 정회원님들의 그 뭐랄까 후생 복지를 연결하는 웰페어 위원장, 회원 웰페어 위원장님으로 해서 앞으로 연락도 드리고 모든 이런 걸 맡아서 하실 겁니다. 저 장욱 회원 웰페어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세종로 국정포럼에 여태까지는 이 위원장님 직무를 많이 이렇게 역할을 드렸는데 그 우리 뉴스레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일 뒷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세계로 나가는 세종로 국정포럼 세계로 나가는 기회의 문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의 문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국제자원봉사회입니다. 국제자원봉사회는 12개의 중앙위원회, 17개의 시도 지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래호 정보통신협회장님이 받은 직책은 12개 중앙위원회 중에서 첫 번째 국제안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커미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국제안보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오늘 박래호 회장님이 이촉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자원봉사에 위촉이 많아질 거고요. 또 지난달에 그 보직임원을 받으신 분이 우리 그 표에 보시면은 국제자원봉사의 표 가운데 보면 미래국정 최고위 과정 거기에 총괄 교수로 하신 우리 박운선 경제부동산위원장님이 총괄 교수로 지난번에 보직을 받으신 박운선 위원장님 다시 우리 최고위 과정 총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위 과정에 관심 있는 분은 박운선 위원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예, 오늘 임명장 수여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강 연사이신 서우 차관님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아너러블 호스트로는 김종년 아프리카 위원장님께서 서우 차관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종년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영인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 인사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보니까 서호, 동호, 남호, 동호. 그러지 차라리 북호라고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먼저 서약에 앞서서요. 서 차관님께서는 강주 출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정액과 동대학원, 그다음에 동북한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양력을 보면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그다음에 통일부 기획협력국장,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 남북통일사무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장, 통일부 계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제25대 통일부 차관님 하셨던 문정부 정부 약 일주일 전인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발자취를 보면은요, 아마 누구보다도 방송에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셨고, 이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이나 후로 그런 내용이 아마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분이 서호 차관님 같습니다. 오늘 세종로 국정포럼에서는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하여 함께 나누실 분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십니다. 서호 차관님께서는 인생 대부분이 남북 문제와 통일 정책에 심혈을 다한 결과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서호 차관님 발자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호 전 차관님은 1985년 통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외길 36년 동안 잘 포장된 도로보다는 긴장된 악천후 가시밭길과 산길을 지나 지난 3월에 퇴임하셨습니다. 통일부 재직 기간에는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셨고 200여 차례 남북회담을 참여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관리를 담당하는 남북협력지원담장을 역임하신 도중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2016년 7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 사태를 해결을 위한 남북 간 1차, 2차 실무회담 수석대표로 회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셨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측 선발대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1918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정상회담 상황실장을 역임하셨고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2019년 5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10개월 동안 제25대 통일부 차관직을 수행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평화와 병행의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2019년 6월 14일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임명직 이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방문하여 김영철 임시소장 대리와 접견하셨고 특히 하노이 회담 격렬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남북소장 회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임기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이라는 남북관계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더욱더 서호 차관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 노동당 조직지휘부 제1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낸 뒤 3일 만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셨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명의로 발표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남북 문제를 해결할 한민족의 소원 통일이라는 숙제 가운데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세종역 국정포럼 회원진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92년도에 우리는 남북한 동시에 유엔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영원한 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고 정치적 통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적 통일, 정치적 통일에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타협점을 찾아가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뭘 누르면 넘어가나요? 이거 누르시면 아, 이거 아래 전 단계 이건 다음 페이지. 알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이걸로 쓰세요. 반갑습니다. 이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 거죠? 거리가 있으니까 이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사람 입모양 보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드리게 될 때 항상 좀 벗고 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기는데요. 바른 시민운동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시민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첫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박승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바른 시민운동에 주도하고 또 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세종로 국정포럼 참 소중한 말씀드리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서예전을 한번 했어요. 서예전 부족한 글씨지만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에 이걸 좀 드리려고 하나 써왔습니다. 여러분 법정스님 돌아가신 법정스님 아시잖아요. 무소유 전사체로 한번 써봤는데요. 남북관계 이 남북관계 제가 통일부에서 1985년부터 지난 3월 26일 날 이임식을 하는데 36년이 됐더라고요. 제 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좀 빨리빨리 그만두고 나가시지. 36년 동안 우리 통일부 그러니까 제가 25대인데요. 통일부 차관님이 41대입니다. 41대. 11대부터 41대까지 30대 장관님들 모셨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이인영 장관님은 대학으로 제 5년 후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6월 16일 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있는데요. 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이 북측에서 폭파를 했어요. 폭파. 그래가지고 제가 통일부 차관 겸 공동 연락사무소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 집을 폭파시킨 거예요. 제 집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김현철 장관께서 나가셨어요. 김현철 장관께서 6월 19일 날 사직 대통령께서 재가를 해가지고 19일 날 나가시고 이인영 장관께서 7월 27일 날 올 때까지 제가 장관 대행을 했습니다. 장관 대행. 그래서 저는 차관 겸 장관 대행까지 경험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후배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차관 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나가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 후임 차관은 제가 이인영 장관이 들어오시면서 작년 7월 27일 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추천을 했어요.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차관으로 했고 이제 세 번째 차관이 된다면은 이분들을 좀 한 두 분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번에 이제 차관이 된 최영준 차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관을 그만둘 무렵 항상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통일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통일부. 세계 각국에서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서독의 내독 관계성이 있었는데 1990년에 이제 그 제도적으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도적 통일. 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0년에 이제 제도적 통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독 관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일부는 세계 각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부처입니다. 이 통일부의 예산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통일부 예산이 우리 국방부에서 제가 국방부 차관한테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F-35A 전투기가 우리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얼마냐 물어봤더니 2,500억이라는 거예요. 2,500억. 그래서 제가 1,000억이 부족해서 F-35A 전투기 한 대를 못 사겠다. 통일부 예산이 1,500억입니다. 1,500억. 1,500억 중에서 1,000억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 예산 구조를 1,500억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지원부가 돼야 돼요. 나머지 500억이 통일정책, 남북회담, 통일교육, 또 이 정세 분석, 이 예산이 500억입니다. 500억.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평화 통일을 시켰느냐. 제가 이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것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이 바로 무소유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이 난을 선물을 받았어요. 난을 선물 받아가지고 어디 밖에 이제 출타를 하면서 이걸 밖에다 잠시 내놨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나갔다가 이게 햇볕이 너무 많이 쬐니까 이게 난이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을 방 안에다 들여놓고 다시 이제 소생을 좀 시켰는데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집착이. 그래서 그 난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나 우리 국가의 예산을 돌이켜보나 너무 불필요한 것에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 바른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세종로 국정포럼, 우리 국가 정부의 이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간혹 이제 가서 청와대 이제 통일정책비서관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좌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국익입니다. 국익.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가 제가 이 서해전을 하면서 여기다가 옛날에 북송시대 명재상인 여몽정의 글을 하나 이제 이 서해전에 썼습니다. 미병성제 고금상책. 이 미자가 그칠 미자에 그칠 미. 병사병도 되지만 전쟁 병자입니다. 전쟁을 그치고 재물을 전략한다. 재물을, 그러니까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거죠. 전쟁을 그친다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건 번영이잖아요. 지금 국정지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 미병성제 고금상책,
미병성제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전략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미병성제, 고금상책 이런 정신에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또 후계로 이어질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평화 번영의 한반도, 그리고 평화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남북관계 오늘 관련해서 아직은 그만둔 지 한 달이 안 돼서 좀 따끈따끈합니다. 사실은 이 북한을 좀 있는 현상, 이 팩트를 잘 봐야 됩니다. 북한 우리 헌법에 참 이율배반적인 헌법 구조 같아요. 헌법 구조. 제가 이 남북관계 한 200여 차례 회담을 이 회담 수석대표, 수행원 또 기자단을 이제 모시고 가는 공보과장으로 모시고 갔던 그런 것을 다 합하면 한 200차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0여 차례 회담을 참석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협상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상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상의 성공은 상대방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고, 그건 무릎 꿇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무릎 꿇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협상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오게. 우리 임덕규 공부님처럼 한 분도 안 빠지고 여기 지금 세종로 국정포럼에 나오시잖아요. 이 협상의 성공이에요. 성공. 상대방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고 계속 협상의 장에 나오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이제 협상의 성공이라고 늘 얘기하는 게 협상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을 바로 보고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세계 모두 이제 지금 이게 구글이잖아요. 구글. 미국의 눈에 비친 북한. 북한이 전부 이 군이 주도하는 이 국가의 형태입니다. 이건 바이두라고 해서 중국에서 보는 눈이죠. 이거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북한 이렇게 쳐보면 나오죠. 러시아 눈에 비친. 우리 헌법 구조에서 보면은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조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평화통일조항에서 이 통일부가 법을 11개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측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교류협력법이 없으면은 노상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 해가지고 형법으로 다스려지잖아요. 근데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에서 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협력법이 헌법 4조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하나 있습니다. 적대감은 헌법 3조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은 우리 땅인데 지금 괴수가 들어앉아 있는 거잖아요. 헌법 4조에 의해서는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또 우리가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을 국가로 보는 관점과 이 북한은 우리 땅인데 쟤네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관점, 이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 시중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 사랑의 불시착을 한번 여러 편 중에서 한 편을 봤는데요.
통일부 차관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훈포장, 연말이 되면은 이제 훈포장을 받으실 분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훈포장을 누굴 줄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불시착에 작가 선생한테 좀 주자. 작가 선생. 왜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부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물론 이제 여기 댓글에 보면은 북한을 고무 찬양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인식을 좀 많이 바꿔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 선생한테 작년에 우리가 이 표창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통일부가 100번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이 사랑의 불시착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대단히 좀 컸었습니다. 오해와 이해.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가정에서도 이 참 오해와 이해가 그 함께 공존하고 있죠. 이 흔히들 이제 자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제 큰아들이 좀 일찍 장가를 가가지고 손자를 둘 낳았어요. 둘을. 그래가지고 지금 큰 손자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저도 할아버지인데요. 그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이렇게 간혹 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대화라는 것에 걔네들은 규정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대놓고 화를 낸다. 그래서 대화는, 아빠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맨날 뭐 꼰대 얘기나 하지 자기네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대화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36년간의 직장에서 있다가 제가 직장에서 그 베스트 과장, 베스트 국장, 우리 노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걸 과장 때도 하고 국장 때도 해봤는데요. 베스트 과장 할 때 저한테 이제 소감문을 하나 좀 써달라 해서 자기 직장 우리 노조에서 이제 이 책을 내는데 소감문을 써달라 해서 제가 이렇게 쓴 적이 기억이 나요. 베스트 과장, 월스트 가장. 직장에서는 베스트지만은 집에서는 월스트, 최악이다. 가장. 그래서 이 마누라가 제 처가 제대로 썼다. 요즘도 이제 36년 만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안고 사는 화두가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집에서 이제 안착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 35,000명이 됩니다만은 그분들도 사실 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36년을 이제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 베스트 과장, 베스트 국장을 하고 집안 돌보기를 소홀히 했죠. 아주 최악의 가장이었는데요. 이제 가장으로 돌아오니까 제 처가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는 차관이지만 집에서는 차관이 아니다. 집에서는 차관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좀 큰 소리를 한번 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차관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집에 안착하기 위해서 제 처하고 일주일에 2번을 산행을 합니다. 도봉산, 북한산. 산행을 해도 6시간을 해요. 6시간. 6시간을 하는데 여기 계신 선배님들한테 이제 안착하기 위해서 뭘 여쭤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6시간을 산행을 하면서 제 아내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한데 숙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잘 못 만나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노상 제가 들어가면은 얘기를 이제 하면은 나 좀 릴렉스하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산행을 6시간을 하면서 도봉산
완전히 완주를 하면서 실컷 말씀하시도록 마누라 말씀하시도록 놔둬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아니 참판 부인이 그렇게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냐, 차관 마누라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따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객소리 않고 조용히 인내하면서 해봤자 한두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4시간은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도봉산에 가면은 다락능선이나 Y계곡을 가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 아내를 안아서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밑에서 이렇게 좀 히프를 좀 이렇게 떠받쳐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하니까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스킨십. 그래서 제 처가 이 산행을 한 6시간 하고 나면 굉장히 만족해하고 행복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큰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아빠 입장이고 엄마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해와 오해가 가정에서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얼마나 이해 오해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통일부에서 36년 있으면서 언제 통일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언제 통일이 되냐. 근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1945년 이 광복을 하면서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단이 되는데 45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각자의 길을 이제 따로 걷고 있습니다. 따로 걷고 있는데 우리는 줄을 잘 써가지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 근데 북한은 저희 인구의 2분의 1인데 5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50배. 50배면 여기 스님들께서 북한을 방문하신 분들은 그걸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만은 북한에 가보면은 평양 외에도 저 이제 몇 군데를 더 다녀봤는데 거의 뭐 60년대, 70년대 영화 세트장 같아요. 너무 우리 이제 이 시골 사투리로 짜네요. 정말 가서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못 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퍼주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전에 계시는 의원님들조차도 평양이나 이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이게 퍼주는 게 아니고 좀 줘야 되겠다. 쟤네들을 경제적으로 좀 회복을 좀 시켜줘야겠다. 53배인가 차이 나요. 지금 53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북한의 에너지. 북한에 가서 식사를 하면요 밥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평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참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평양 정상회담을 한번 갔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갔는데 제가 이 서해전을 작년에 할 때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서해전 하는데 와가지고 이 서해전에 이제 이 책자에 주어가 남북동심입니다. 남북동심. 나중에 이제 끝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북이 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 백두산 정상 9.19 정상 선언을 하고 난 뒤에 9월 20일 날 저희가 평양에서 백두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 삼지연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백두산을 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이 남북동심이라는 서해전을 주제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날 이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와가지고 보면서 어떤 놈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제가 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게 언제였냐면요. 2018년 9월 3일이었습니다. 9월 3일. 9월 3일 날 들어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정상회담 이 선발대장 상황실장으로 이제 선발대 단장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틀 전에 저희가 갔어요. 9월 16일 날 일요일 날 저희들이 출발해가지고 평양에 가서 이틀 동안 이제 사전 답사하고 그리고 이제 9월 18일 대통령께서 이제 오셔서 그때부터 18, 19, 20일 날 2박 3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정세균 수석부의장님이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45년 한반도 분단 이래로 남북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게 그 공산주의 체제 전환이 1980년대 말 90년대까지 진행이 되죠. 이 체제 전환은 사실은 정치와 경제가 함께 변화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만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경제로 변화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 경제만 전환한 거죠. 그 앞에 이제 동구공산권이나 소련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까지 같이 변화를 하는데요. 정치 체제의 전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수 정당이 복수 2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지금 이 북한, 쿠바, 중국인은 전부 다 이 공산당만 있는 거잖아요. 공산당. 근데 시장 경제를 그룹 2에서는 이제 시장 경제로 전환이 된 거고 북한이나 쿠바는 아직도 이제 시장 경제로 전환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이 체제에 대한 상당한 그 저항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전환을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북한 인구 2,500만 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북한 인구는 호주 있잖아요. 호주보다 더 많아요. 호주. 한 50만 정도 차이로 해가지고 호주보다 더 인구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유럽을 보시면은 유럽이 거의 인구 한 1,000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독일은 이제 한 8,500만 이상 되죠. 독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는 한 6천만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나머지 국가들은 뭐 스웨덴 1,000만, 그 위에 노르웨이 500만, 핀란드 50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54배 차이 나네요. 북한하고. 장마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당이 2개다. 조선노동당하고 장마당. 이게 이제 장마당은 북한 정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게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이 북한의 주민들이 2,500만 주민들이 이걸 장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또 화폐로 해서 교환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마당에서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그 전에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강압을 해가지고 북한이 바뀌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큰 하나의 고리는 이 관여,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게 컨테인먼트, 봉쇄를 통해서 북한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쪽은 상당히 이제 컨테인먼트 폴리시에 가깝고 약간의 좀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룹은
인게이지먼트, 뭔가 관여를 해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자 하는 쪽이잖아요. 햇볕 정책이라는 건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이솝우화. 길 가는 나그네를 바람으로 옷을 벗길 거냐, 뜨거운 햇볕으로 옷을 벗길 거냐, 그런 얘기잖아요. 북한이 입고 있는 낡은 겉옷을 개혁을 시켜주자 하는 것은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를 통해서 하자, 컨테인먼트 폴리시를 하자. 그것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실험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뭐 퍼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30억 달러. 어치에 돈을 준 건 아니고 식량, 비료 이런 걸 지원한 액수를 이 달러로 이제 환산한 것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서독이 동독한테 10년간 300억 달러니까 매년 30억 달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5년에서 10년 동안 해서 한 것이 30억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지금 안보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일부 예산 1,500억. 제가 이 대통령님께는 말씀 못 드렸고, 우리 지금 현재 총리를 맡고 계시는 정세균 총리님한테는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국가 예산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00억이 아니라 우리 그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5조, 이 국가 예산 550조에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55조인데 55조에 10분의 1, 한 5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평화 경제, 나중에 이제 화면이 좀 나올 겁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평화 경제가 아니라 현재 저는 분단 경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단 경제. 분단 경제. 지금 그 북한이라는 이 공간적 측면에서 이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3대 사업이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3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리고 철도 도로, 이 세 가지 사업이 3대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 3대 사업이 대략 완성이 돼서 가는데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하나씩 끊었어요. 금강산 관광, 그 박광자씨, 박광자 2007년이죠. 2007년 8월 11일인가. 하여튼 박광자 사건으로 해가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개성마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철도 도로가 다 끊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이 안보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산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예산 구조도. 코로나 지금 이 대단히 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지금 이 전사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좀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쟤네는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력갱생. 이제 세계가 하도 이제 이 북한 제재를 핵 때문에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은 자력갱생하고 정면 돌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력갱생은 소위 이 국민들 있잖아요. 거기 북한 주민들 속된 표현입니다만 북한 주민 조지는 거예요. 조지는 거. 이 국가가 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을 조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 국가가 이제 정말 흡수하는 거잖아요. 흡수하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코로나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진짜 북한에 코로나 이 확진자가 없냐? 그래서 북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 통일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항상 메시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있다고 우기거나, 지난번에 한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김정은 죽었다고, 99%가 죽었다고 탈북민 출신 의원님 있잖아요, 의원님. 그 의원님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살아서 또 나왔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그 얘기 때문에 환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하고 이 주가가 3%가 떨어졌던가, 엄청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한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인내심을 갖고 메시지 관리를, 북한 험담하는 것은 협상의 상대인데 굉장히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국방부나 외교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있지만은 통일부 입장에서 뭐 김여정 하명법 뭐 등등 해서 얘기를 해도 그러지 않다. 여러분들 그 대북전단 있잖아요. 대북전단. 이 접경적 주민들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근데 지금 풍선에다 띄워가지고 이 심리전 측면에서 과거에 유럽에서 공산권에 헝가리나 이쪽에 체코나 이런데 이 서유럽 쪽에서 동유럽 쪽으로 이 풍선을 띄워가지고 했어요. 근데 항공기 풍선을 띄워가지고 이제 물론 남북관계는 항공기가 이제 자주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금지. 그래서 풍선을 띄워가지고 심리전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탈북민 중에 박상학 씨가 그런 이제 사실은 거의 심리전인데요. 그 안에 이제 이 삐라에 어떻게 써냐면은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이 상층부를 비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악하죠. 우리의 사실대로 남쪽의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띄운다고 하면은 북측에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기네 세뇌 교육을 받은 그 입장에서 이 김정은 이설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쓰면은 그쪽에서 쉽게 이렇게 납득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남쪽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식량 지원하고 할 때는 남쪽에 대한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은 않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인식이 북측에서도 적개심을 갖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이제 풍선이 올라올 때 지난번에 고사포를 한번 쏴가지고 굉장히 또 적경적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1개 법 중에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 남북관계 발전법. 이 남북관계 발전에 이게 하등 도움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북 전단을 좀 금지하자 해가지고 그 조항을 넣은 거였죠.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의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북 전단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내정 간섭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 지금 이 통일부 차관 아니니까, 현직이 아니니까, 미국은 지네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의사당까지 쳐들어가고 하는 그 국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성찰을 안 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건 대단히 불쾌하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측을 협상의 상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대북 전단을 통해 가지고 북측 심리를 자극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 전단해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이 비난하고 하면은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이 국가성과 이 민족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 자료를 좀 고치려다가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기회가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당선 소감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이 자기네가 이제 패권 국가잖아요. 그래서 강압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끌 게 아니고 모범을 보여주는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의 정체성과 바이든 정부의 정체성을 비교해 볼 때 이제 예측 가능하고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불가측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끌리면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는 조금 예측 가능성이 있고 모범을 보여서 한다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는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하고 인권을 내세워 가지고 이 북한을 지금 그 북한하고 좀 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이 이념 세계 보편적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기회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한반도 정세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보통 세 가지 길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를 계속하게 해 나갈 거냐, 아니면 2017년처럼 거의 뭐 긴장,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긴장과 이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후퇴를 하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좀 개선 발전시켜 가느냐, 이런 이제 그 항상 이 변곡점에 이 남쪽은 항상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나 이제 마찬가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1950년부터 53년 휴전 협정할 때까지 3년간 이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가 갈갈이 찢기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뭐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고 국제전이잖아요. 국제전. 중국과 미국이 이 장에서 함께 물론 이제 16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이제 3대를 이렇게 걸쳐 내려오면서 북한은 그 체제, 현재 자기네 체제에 대해서 이 보장을 해달라, 체제를 계속해 가도록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공동번영. 평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2019년에 독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이 되는, 거기에서 이제 그 베를린에 갔더니요,
빌리 브란트, 저희들이 이제 그 통일 문제를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이 빌리 브란트 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독의 수상.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그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빌리 브란트 이 사회민주당 그때 당수 겸 수상께서 1981년에 유엔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만 평화가 없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 이 땅에 평화. 제가 그 빌리 브란트 묘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좀 저승에 가 계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빌리 브란트 고인께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이제 묵념을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통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베를린 모델. 베를린 모델은 동서독이 통일된 것을 그냥 베를린 모델, 수도를 따서 얘기를 합니다. 베를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제도적 통일이죠. 완전히 국방, 외교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유럽에 EU가 발생합니다. EU. 유럽을 저희가 브뤼셀 모델이라고 합니다. 브뤼셀. 유럽의 지금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브뤼셀. 브뤼셀 모델과 베를린 모델의 큰 차이점은 여기는 정치 제도적으로 통일을 한 거고 브뤼셀 모델은 이 경제적으로 단일 화폐잖아요. 단일 유로머니 단일 화폐.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 그때 2019년에 이제 갔을 때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국가를.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제 친구 누님이 이제 독일에 계셨는데 누님이 뵙고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친구가 거기를 왔다가 가면서 터키에 여행을 갔다 오고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터키까지 그냥 터키 뭐 EU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제가 독일을 갔을 때는 저기에 있었어요. 이 이웃 국가를 갈 때 비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비자.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여권을 보여줘야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권 없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지금 서울에 계신 우리 주부들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양에 그 옥류관이라고 있습니다. 옥류관 냉면 잘하는 집. 옥류관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상회담 때 옥류관 가서 냉면 먹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소망이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아침에 이제 기차 타고 가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그 장마당에서 시장도 좀 보고 그리고 오후에 돌아오는 것을 자기네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부들이. 서울에서 평양까지 180km입니다. 180km. 서해 쪽에 전부 400km, 그 평양에서 이제 신의주까지 한 220km 돼서 이제 400km 정도 끊겨 있는 거죠. 끊겨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아마 임기 중에 하기는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에 있을 때 이 끊어진 철도를 좀 이어보자 해서 2018년에 저희가 철도 조사를 동해 쪽이 이쪽이 지금 400km인데 동해는 이제 꼬불꼬불 해가지고 저희 두만강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 400km하고 800km 2배 되는데요. 이것을 현재 이 원웨이거든요. 기차 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차 노선을
노선을 한 80에서 100km 정도로 복원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면요. 이쪽 400km는 1조, 저쪽 800km는 곱하기 2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 예산은 한 5조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5조 일반 예산은 일단 책정하면은 쓰잖아요. 지금 SOC 분야는 사실은 제재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철도를 좀 복원해야 되겠다. 철도를 이제 복원하게 되면은 만주 시베리아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만주 시베리아가 대륙으로. 이 철도 복원하면 이 한반도 경제가 해양 경제하고 대륙 경제를 묶어주는 거잖아요. 아마 이 철도 우리가 놓게 되면은 일본에서 해저 터널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하겠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분단 경제를 평화 경제로 가져가야 됩니다. 평화 경제.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좀 도약할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국가, 역사적으로 1945년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의 침탈에서 36년을 이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침탈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분단 45년 광복이 되고 분단, 50년의 전쟁, 세계에서 최빈 국가가 선진국가가 된 거예요. 선진국가. 이 우리 국민 이 GDP가 3만 3천 불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역사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냥 정체 상태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 평화가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이 분단 경제에서 평화 경제로 가야 된다 하는 그 구상이 바로 이 신경제 구상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근데 2018년 저희가 평양 정상회담 하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이 세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 하나는 장관급이 3명이죠. 비서실장 장관이잖아요. 그다음 정책실장은 경제 분야 쪽에서 이제 그 관할을 하는 장관급이죠. 안보실장은 통일, 외교, 안보, 국정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안보실장이 그 NSC를 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관하면서 차관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차관회의를 가고 또 NSC 이 상임위가 있고 실무조정 회의가 있어요. 실무조정회의는 차관급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방차관, 외교차관,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까지 있는데 1차장 그리고 이 총리실에서 또 1차장이 나와서 이 차관급들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NSC 국가 이 안보실, 국가안보실의 1차장 서주석 차장이 이제 회의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리그가 달라요. 리그가 여기 청와대 안보실 리그가 하나 있고 차관회의 리그가 하나 있습니다. 차관회의 가면은 통일, 외교, 안보 이쪽에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주로 경제, 사회, 코로나 뭐 이런 분야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간혹 한 번씩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이제 또 우리 차관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그가 전혀 달라요. 근데 이 평화 경제 문제는 평화는 안보 리그에서 하지만은 경제는 정책실에서 하거든요. 정책실. 그래서 정책실에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 정책실하고 저희 안보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평화 경제에 평화를 가졌으면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그걸 한번 좀 아이템을 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철도 문제, 이 국토비서관이 지금 이제 1차관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국토비서관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2019년 2월에 베트남에서 회담해가지고 깨지면서 모든 게 이제 사실은 현재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좀 바뀌어야 되겠다. 북한이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국회를 가면은 우리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자주 뵙거든요. 이 퍼주냐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쌀 한 톨 비료 한 점 요청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WFP를 통해 가지고 5만 톤을 주려고 했는데 북측이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5만 톤을 회수를 했어요. WFP에 행정비용 100억 가까이 되는 행정비용을 보냈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작년 말로 회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지금 김정은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거지냐 왜 니네한테 받아? 오히려 이제 중국이란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는 게 많아요. 중국에서 받는 게 많고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인도적 분야에 있어서 협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것은 세계적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좀 공동체를 이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니네도 기여를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가장 아픈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가 사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좀 이 상봉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서해전의 이제 그 주제어가 남북동심인데요. 남북동심 길이당금. 이 원래는 주역의 2인 동심,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은 그 날카로움으로 쇠를 자를 수 있다. 어찌 남북만 동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동심이 필요하겠죠. 부부동심, 남북동심. 상대방과 나도 하나로 마음을 합치고 이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도 바른 시민운동을 하려면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분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에서는 참 남북이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백두산에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상호 이해를 하고 5.1 경기장 그 평양에 능라도에 경기장이 있는데요. 이 5.1 경기장에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고생하시는데 저희 대통령님을 이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힘내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차관으로 승진시켜가지고 발령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통령님께서 역사의 남을 연설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남을. 그 역사적인 연설 중에 뭐 게티스버그 연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평양 5.1 경기장 연설이야말로 정말 수준 높은 연설인데 연설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연설을 듣는 청중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평양 시민. 그걸 나중에 녹화로 해가지고 세계에 중계를 합니다. 세계인. 평양 시민 15만 명을 주 청중을 하고 나머지 세계인들한테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청중, 수준 높은 청중들, 그리고 완전히 결이 다른 분단으로서 우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분단 극복을 해야 되는 평양 북한에서 가장 수준 높다는 15만 명 시민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문 두 번째 요소는 연설 내용. 제가 이 상황실장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4시간. 이 상황실에서 항상 앉아서 졸거나 앉아서 있었는데 하루는 9월 이제 19일 날 그 연설 하는데 연설문 내용을 새벽에 2시나 3시 정도 됐을까 그 이렇게 이제 그 옆방들을 백화원 영빈관에 있는 옆방들을 제가 이제 좀 둘러봤는데 이 연설 비서관이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 그랬더니 저 5.1 경기장 연설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해서 안 넘겼어요. 그 북측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원래 항상 우리가 이제 북측이 이 스크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연설비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형님, 북측에서 토시 하나 안 고칠 테니까 그대로 써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원래는 대통령께 연설할 기회도 줬지만은 자기네 연설문 내용을 한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 정상회담 가기 전에 제가 대통령 이제 우리 비서관들 가면은 오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9월 3일날 들어가가지고 그 주에 월요일인데요. 그 주 금요일 날 대통령님하고 오찬을 했어요. 오찬을 했는데 대통령께 여쭤봤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정은 이제 9월달 정상회담도 놔두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그냥 TV로만 봤지 실제로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첫 번째, 스마트하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이가 보통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세계 모든 정보,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 또 유학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왕이 제왕학을 공부한 것으로 보일 만큼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 하나 계셨고,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르다. 이 김정은 백두산에 삼전 우리가 이제 그 초대소에서 백두산 갔다가 점심 먹으러 왔어요. 밖에 나와서 이설 쪼고 담배 안에서 안 피우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이렇게 피워서 그 옆에 담배 피시는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안에서 피시지 왜 밖에까지 나와서 피시냐. 담배 피시는 분들 보통 안 이제 참고 있다가 밖에 나오면은 한 대만 피는 게 아니라 한 2대 피잖아요, 보통. 근데 그 김정은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에 저기 우리 대통령님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가 어찌 안에서 피냐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예의가 바르다. 물론 이제 자기네 이제 뭐 이 북한의 내에서는 대통령 안 계실 때는 자기 부하 직원들이 있을 때는 나이 차이를 불문하고 그 안에서 이제 피고 그런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통령님 모신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안에서 담배를 안 피는, 밖에 나와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하고 예의가 참 바른 것 같다. 이 남북이 함께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관계 현재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통일부 36년 동안에 보면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남북관계가 그렇습니다. 단속.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지금 비록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조만간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럼 북측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바뀝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지만 북측은
이 동원 국가라서 이렇게 간다 하면은 바로 이 전환, 생각의 전환을 바로 가져오고 지시사항을 많이 받드는 거죠. 우리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생각이 복잡해요. 이 얘기 하잖아요. 제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제 통일부에 이제 입부하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죠.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국가공무원은 공공재, 사적 재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재화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 없이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너네가 공무원 들을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적 재화를 만들기 위한 그쪽 조직으로 가는 게 좋지. 국가공무원은 철저하게 필요한 게 자기 희생, 겸손. 이게 없이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뜻, 어떤 그 목표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정말 희생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도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북한을 도와야 되고, 또 남북관계 협상에 있어서는 겸손, 인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남북 동심을 위해서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에 계시는 우리 여기 각각의 이제 분야에서 대표님들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오면서 마시는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 그런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만두고 나온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그냥 자기 부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신문에 칼럼 이렇게 보면서요, 뭐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근데 통일부 공무원들 출신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선배들이 마시는 물에 침 뱉지 마라. 근데 마시는 물에 침을 안 뱉는 것도 안 뱉어야 되는데, 침은커녕 가래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일부 근방에는 안 있으려고 합니다. 제 2의 인생은 주로 저도 이제 그 재능기부 서예라든가 우리 손자들 위해서 서예도 좀 가르쳐주고 마음 씀씀이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괜히 또 꼰대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통일부 인근에서 통일부를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좀 통일부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오늘 차관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차장님 뭐 받으시죠? 예, 우리 사장님께 좀 전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선물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임덕규 고문님 한 분만 잠깐 말씀 듣고요. 네,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세요. 오늘 아주 명강의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법을 전공했는데 제가 국제법을 전공했습니다. 그것은 법 중에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될 법이 뭘까 해서 이제 국제법을 했고,
제가 11대 81년에 국회의원 했어요. 논산공주에서 했는데 그것도 저는 통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게 뭘까 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국회의원 준비를 했어요. 논산에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 저는 국민당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그 남북 국회회담을 84년에 IPU 가가지고 북한 대표들이 한 17명이 와 있는데 처음에 서울에서 온 임덕규를 시다 그러니까 악수를 안 해요. 저는 1등병 출신이라 후퇴는 못 배워서 17명을 전부 이제 어거지로 그냥 악수를 다 하고 좀 반응이 괜찮은 친구들 해가지고 그 여연고 씨가 이제 국회 부의장이고 강석주 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그 이제 차도 같이 이제 자주 마시고 얘기도 여러 가지 뭐 터놓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82년에 84년에 처음 만나고 85년에 또 이제 IPU 가서 또 만나가지고 남북 국회회담을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고모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니, 짧게 아니, 그 조금 설명을 드릴 전문가니까 우리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알았어요. 이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또 어차피 장관 하실 거니까. 지금 81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 외무장관 이범석 외무장관이 계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남북 3자회담 때입니다. 남북한하고 미국하고 3자회담 한다 소리 분위기만 됐을 뿐이지 회담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범석 장관한테 북한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놔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북 미국이 있으면 한국이 유리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이제 안 된 건데 제가 미국도 빼버리고 우리끼리 만나자 한번 제안을 해보라고. 그래서 남북 총리회담이 된 겁니다. 그때 81년에. 그 남북 국회회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남북 그런 그 회담 전망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김정은이가 이제 워싱턴 이쪽으로 미사일 쏠 때 제가 이제 월간지 디플로마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김정은에게 뜻을 높여라 말이야. 독일은 지금 수상인이 뭐 대통령이 다 동독 사람들이다 말이야. 메르켈이니 뭐도. 그러니까 통일된 조국의 최고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보라 말이야. 대통령 하라고 하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스위스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미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찬스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본 일이 있는데 앞으로 통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아까 이제 그 통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를린 모델이라는 정치 제도적 통일과 그 브뤼셀 모델이라는 EU형 자유롭게 오고 가고 경제적으로 서로 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통일이 나한테 주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얘기를 당위론적으로 옛날에 한민족이었으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이것은 이 사람들을 지금 앞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고 나갈 주역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제도적 통일을 저희 통일부에서는 얘기를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평화 경제, 서로 잘 살자, 서로 이 긴장 속에서 대립하지 말고 잘 살자.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저희는 브뤼셀 모델과 같은 서울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제도적인 통일 전에 평화 경제적으로 긴장 상태를 좀 해소를 하고 그 안에는 이제 비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화 경제 모델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북측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정책 방향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북측이 지금 의료 분야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북측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게 받는 사람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옛날 방식으로 해왔다면은 지금은 자존심을 살려줘야 맞습니다. 자존심. 북측이 남아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짓밟으면 절대로 될 것도 안 됩니다.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북측이 거절할 수 없는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 이 공동체 정신을 좀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는 좀 더 굉장히 좀 전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의 김여정이요. 그거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 대를 이어서 해오기 때문에 현존하는 김정은이가 있는데 김여정 후계 가능성 이것은 북측은 금기 사항입니다. 금기 사항. 네. 네. 오늘 좋은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에도 성실껏 응해주신 우리 서호 전 차관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강의 자료는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우리 정의근 자장님 잠깐 인사 한 말씀 마무리 잠깐만 짧게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전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소 차관님의 아주 귀중한 말씀 아주 길게 수고하셨습니다. 남북 관계의 중요성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갔으리라 믿습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은 여러 가지 설치 목적, 개최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뉴스레터에 보면은 전면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로 국정포럼의 성격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국가사회 발전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3대 방향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서 차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건강과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5월 포럼 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그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나누어드린 소식지 꼭 가져가셔서요, 꼭 읽어보시고요. 전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금 이따 나누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체 사진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나오세요. 예. 예, 하나만 빼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서호 전 차관님께 감사패드리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박승주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네. 감사패 예, 감사패 서호 통일부 차관 님께서는 평소 시민 봉사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큰 관심과 처방을 제시해 주셨고 제188일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남북관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높은 식견을 특강해 주셨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 박승주. 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어요.